자, 현대소설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설의 시점과 서술상의 특징. 시점, 서술상의 특징은 거의 같은 표현에서 집중됩니다. 말하자면 서술상의 특징 물으면 시점에 이해가 토대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소설은 이야기의 제시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작품 속의 대상을 바라보는 각도와 위치입니다. 같이 한번 연결해 볼까요? 소설의 시점, 포인트 오브 뷰, 그러죠? 개념이 그래요, 개념이 서술자는 영어로 나레이터라 그러고요. 화자입니다. 소설을 이끌어가는 사람, 서술자의 서술상이에요. 소설을 이끌어가는 서술상의 위치, 또 각도, 관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떤 위치에서 소설을 이끌어가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4대 시점 전통적으로 있죠. 4대 시점. 4대 시점은 큰 기준에서 일단 1인칭 시점이 있고요. 1인칭 시점. 그 다음에 3인칭 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인칭은 이 화자인 서술자가 등장인물로 나오느냐, 서술자가 화자, 이 사람이 등장인물로 나오면은 1인칭 시점. 1인칭 대명사는 나죠. 그 화자가 등장인물로 나오면서 소설 속에 나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나로 나오는 얘기고, 여기는 화자가 등장인물이 아니에요. 화자가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소설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등장인물이 아닌 누굽니까? 화자는 바로 이럴 때 화자는 작가가 돼요. 소설을 이끌어가는 사람, 작가. 작가가 소설 속에 나올 리는 만무하죠. 자, 이렇게 해서 1인칭 시점에는 2개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고요. 다음에 3인칭 시점에도 2가지 있어요. 2가지. 자, 예를 보면 1인칭 시점이 2갈래 하면은 1인칭 주인공이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시점. 그 다음에 여기 1인칭 무슨 시점? 관찰자 시점. 이 얘기는 여러분들 여기에 화자인 나가 주인공이면은 화자 이퀄 나 이퀄 주인공이 되겠죠. 그래 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돼요. 화자가 여기 나오는 나로서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1인칭 관찰자는 화자가 나로 돼, 이 사람은 뭐다? 관찰자다.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주인공이 따로 있고 주인공이 아닌 경우에 바로 1인칭 관찰자 이렇게 되고, 또 3인칭에는 화자가 작가예요. 그래서 3인칭에는 등장인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과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이해 조금 하시고요. 또 하나가 작가 관찰자 시점. 흔히 3인칭 관찰자 이렇게도 얘기하죠. 여기 작가라는 게 화자가 작가가 화자이고 소설을 이끌어가는데, 이 작가가 전지전능한 신의 모습이다. 그래서 모든 등장인물의 심리,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설이 이렇게 있다면은 등장인물이 있죠. 사건 있고 배경도 있지만 등장인물의 성격 심리를 제시해 줍니다. 성격 제시 강해요. 그냥 모든 등장인물을 다 이 전지전능한 작가의 위치에서 모두 다 얘기해 줍니다. 모든 인물의 성격 심리를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분석적으로 제시해 준다. 이런 얘기고, 작가 관찰자 시점은 작가가 객관적인 관찰자입니다. 사건도 객관적으로 서술을 해야 되고요.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대화 행동 정도는 언급이 돼요. 여기는 작가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대화 행동을 보여주죠. 작가가 얘기하게 되면은 절대로 인물의 성격과 뭐가 없습니까? 심리 제시가 절대로 없어요. 여기. 전혀 없다. 그러니까 작가는 등장인물의 대화,
행동 정도밖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러면 성격과 인물의 심리를 알 수 없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화 행동을 통해서 독자의 몫이에요. 독자가 대화 행동을 통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소설에서 독자의 판단 개입이 강한 것을 객관성이라고 해요. 독자가 소설 속에 개입해서 판단하는 것을 객관성. 그죠? 독자가 판단하는 객관성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 차이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소설의 시점은 서술자, 화자의 소설 속에서의 위치입니다. 1인칭, 3인칭의 구분은 등장인물의 유무예요. 그래서 1인칭에는 화자가 등장인물 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누구예요? 나 이퀄. 여기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는 뭐다? 관찰자예요. 주인공은 따로 있다. 자, 이렇게 구분하고요.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에는 화자가 작품 속에 나로 나옵니다. 3인칭에는 화자가 등장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가가 화자, 즉 소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이 작가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모두 분석적으로 제시해주면 전적 작가. 그 다음에 작가가 관찰자의 위치에서 사건도 객관적으로 서술함과 동시에 인물의 대화 행동, 뭐 분위기, 배경 이런 것밖에 제시를 못합니다. 성격 심리는 전혀 건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물의 성격과 심리 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독자 입장에서는 이 대화 행동을 통해서 성격 심리를 추정해야 돼요. 이게 독자의 판단이 유도되는 바로 객관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하죠. 자, 여기까지가 소설의 시점. 이런 시점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해서 이제 서술상의 특징 이런 식으로의 문제 유형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시점의 종류 살폈고요. 자, 서술상의 특징. 소설에서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사, 묘사, 대화, 설명 중에 어떤 서술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또 서술자가 누구의 시점에서 말하고 있는지, 대화의 방식과 말하기 전략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총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15번 뭘까요? 15번은 여러분 오상원의 유예라는 작품입니다. 이 유예는 전쟁의 뭡니까? 무모함을 주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유예란 뜻은 뭐냐? 여러분들 그 법에 보면 집행유예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을 유예한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날짜나 시간을 미룹니다.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걸 유예라 그래요. 이 작품에서는 바로 그 인민군입니까? 거기에 붙들린 포로로 잡힌 국군 소대장. 이제 1시간 뒤면 처형당하는 그 시간에 심리, 국군 소대장의 심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전쟁의 무의미성, 무모함을 나름대로 이 실존주의적 시각으로. 그러니까 기법은 심리주의. 보면 여기 독백, 인물의 내면 독백을 강하게 소설 전개의 틀로 삼아가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보면은 이상의 날개, 또 제 눈의 광장 이런 것을 소설의 기법 가운데 의식의 흐름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의식의 흐름에 심리주의 기법이 동원되면서 주제라든가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실존주의적 개념을 그러니까 인간이 무참하게 살해되어도 아무것도 가치가 받지 않는 전쟁의 무의미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쭉 보면 뭐 큰 무리가 없어요. 자, 여기 뭐 1시간 후면 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로도 나왔다가 또 그는 이렇게 제시되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인데 가끔가다 1인칭으로 뭡니까? 내면의 독백은 1인칭으로 이렇게 혼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 작가 플러스 1인칭 주인공 시점이 혼용되어 있는데 1번 의식의 흐름 기법은 국군 소대장의 내면의식, 지금 지문입니다. 의식의 흐름. 그 인물의 내면적 독백으로 소설 전개를 이끌어 나갈 때를 뭐라 그런다? 의식의 흐름 기법. 눈과 피의 이미지. 눈은 하얀색이죠. 차갑죠. 이건 참혹함, 비참함을 얘기하고 전쟁을 의미하고 피는 또 희생. 그죠?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자, 그런 상징성, 감각적 선명함도 드러내고 다수의 인물이 아니라 나와 그러니까 3인칭과 3인칭 주인공, 3인칭
뭡니까? 전적 작가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다예요. 다수의 인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다수의 인물이 나와서 이렇게 서술해 가는 대표적인 소설이 뭐냐고 하면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있죠, 그죠? 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은 아버지의 시점, 다음에 또 아들의 시점, 다음에 딸의 시점에서 각기 달라가면서 다수의 인물의 관점에서 소설이 이끌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알려진 그 작품이 아마 그 난장이가 쏠린 작은 공 있죠. 그 난장이가 쏠린 작은 공, 그 조세희 씨의 작품이죠. 여기도 보면은 그 난장의 아들인 철수, 초로, 영희의 관점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의 그 시각에서 소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렇지 않다, 그지? 답이 3번이다. 4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1인칭과 3인칭 시점을 교차시켰다. 혼효되고 있다는. 그리고 5번에 자의식이 강한 주인공을 통해 인간의 실존의식, 주제가 바로 전쟁의 참혹함, 무의미성을 얘기해줘. 실존주의와 근접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6번 볼까요? 다음 소설 내용으로 볼 때 소설의 시점. 자, 이 작품은 등신불로 대표적인 액자식 구성입니다. 액자식 구성의 바깥, 외부 소설은 대체적으로 1인칭 관찰자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셋째 줄에 보면은 보고 듣고 한 그대로를 여기다 적으리 하거니와 마치 이런 신뢰감도 더하고요. 독자로 하여금 자기가 보았다라는 사실 진술과 비슷하게 보이죠. 그 신빙성을 있게 만들고 또 객관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이와 같은 액자 구성은 바깥 시점이 1인칭 관찰자가 많다는 것 참고하기 바랍니다. 답이 1번입니다. 자, 그 외에도 소설의 종합적 감상 또는 소설의 문체 이런 것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집진 않았죠. 여러분 한번 공부 좀 해두시고요. 자, 지금은 190쪽에 현대 수필로 이제 갈래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현대 수필, 우리가 흔히 수필 그러면 한자국이 조금 보세요. 그러니까 한자를 좀 보면 이해가 조금 다르나? 한자도 시험에 앞에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어휘 능력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수, 필. 한자의 훈을 알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의미 해석에 수필. 얘가 조철수예요. 줬다. 다음에 붓필.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붓 가는 대로 자유롭게 따라 쓴 글. 그 수필에 자꾸적 해석은 그렇습니다. 붓 가는 대로 자유롭게 쓴 글이 수필이다. 한번 볼까요? 수필 영역은 현대 수필 단독 작품 하나 제시하고 전문이 다 안 나옵니다. 또 2문항 정도 출제됩니다. 자, 출제 연도 2008년 보면은 그 일본 작가의 남이야 무엇을 입든 이런 식의 세부 정보 하나 문맥적인 입학. 이 둘 다 가만히 보니까 문제 유형은 수필 지문으로 문학적 특징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독해의 뭡니까? 바로 하나의 텍스트로 물어내요. 2009년 이건 풀었죠. 김진섭의 명명철학. 속담에 대한 필자의 해석. 이 필자의 해석 주제의 파악은 아마도 이건 수필 본연의 문제라고 보긴 조금 그렇지만 수필 문학 작품으로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필 갈래는 문학적 작품으로서의 수필 이런 지문 하나, 또 한편으로는 독해 자리로서의 수필,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연결한다 이해하시면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의 접근성을 강하게 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수필 한번 볼까요? 둘째 줄, 수필에서의 개성은 표현과 주제를 통해 드러난다. 수필은 흔히 개성적 문학이다. 왜? 자기 고백적이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있고, 수필의 주제는 수필뿐만 아니라 모든 글이 글쓴이의 의도, 그죠? 근본적 서술 의도 이런 거죠. 자, 수필, 그게 경수필, 중수필 있죠. 경수필, 미셀러니, 중수필, 에세이. 경수필의 아버지, 몽테뉴. 중수필의 아버지, 베이컨. 우리나라의 경수필의 대가는 아마 이양하. 그죠? 또 중수필의 대가, 김진섭. 이런 식으로 얘기를 구도적으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수필의 개성적 요소. 수필의 주제는 특히 글쓴이의 태도나 정서,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로 많이 얘기되고, 필자의 태도 볼까요? 실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1인칭으로 서술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가 상에서 본 일이다.
내가 잠시 낙향했을 때의 일, 이런 1인칭으로 서술이 되면서 이때 나는 바로 작가입니다. 수필가. 그래서 직접적 전달이다. 독자의 경험을 중시한다. 이런 표현이 시와 소설과의 차이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필자의 관점은 대상에 대한 관점이 다양합니다. 그죠? 아주 자유롭고 반응하는 글쓴이 나름의 독특한 그 개성을 잘 판단하라. 이런 얘기죠. 동일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글쓴이가 관점에 따라 글의 전달 효과는 사뭇 다르게, 옹당 다르죠. 여러분 이 지문 한번 예문으로 보면은 이영하의 실록의 찬, 너무나 유명한 지문이죠. 많이 보셨을까요? 나의 흉중에도 실록이요 마음속, 나의 안저 눈앞에도 실록이다. 이 실록의 찬 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문학 작품을 읽든 또는 독해 텍스트를 공부하든 간에 어휘 능력이 또 기본 바탕으로 깔려야 하면 뭐 당연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조화 있고 질서 있는 세계까지 조화와 질서. 그러니까 여기 자연의 혜택과 더불어서 인간과의 조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친화적인 시각, 이게 필자가 자연을 대하는 관점입니다. 필자의 정서는 감정이랬죠, 감정. 여러분 현재건 소설가인데요. 불국사 기행은 기행문이에요. 기행문도 사실 수풀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어젯밤에 셋째 줄 끝에 보면은 어젯밤에 나를 부여잡고 울던 옛 서울, 지금의 그 경주를 뜻하면 경주를 떠나기 싫어하는 아쉬움, 안타까움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네요. 마치 시로 따지면 감정이입 수법이 된 듯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된 필자의 정서, 그리고 조금 전에 관점, 이런 것들이 문학 작품으로서의 수필의 특징을 물어가는 문형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자, 돔닫기 예제 한번 연결해보죠. 아주 괜찮은 지문이 나왔네요. 돔닫기 예제 17, 18, 19, 20. 그래서 17에서 20번까지 여러분들 김소운의 특급품. 자, 이 특급품이다. 뭐가 1급품 위에 특급품이 있다. 이 말이 뭔가? 소재가 비자반에 대한 얘기예요. 비자로 만든 바둑판입니다. 비자반의 유연성, 그죠? 이 유연성을 통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아주 일상적인 그와 같은 얘기를 통해서 인생의 참맛이나 묘미 이런 주제를 획득해 옵니다. 유연한 삶을 살다. 여기는 이제 실패를 극복하고 실패, 실수 이런 걸 극복, 잘못 이런 걸 극복해서 가만히 보면은 또 자기 발전에 귀해 이 극복해 나가는 삶으로 이 실패나 실수를 자기 발전에 자신의 발전에 나가는 기회로 삼자라는 이런 교훈성 주제를 담자고 있는 수필입니다. 여기도 이제 한자가 조금씩 있고요. 한번 공부할 필요 있죠. 삶의 과실을 극복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주제도 되겠죠. 여러분, 첫째, 비자는 연하고 탄력이 있어. 두세 판국을 두고 나면 반면. 그 반면은 뭐예요? 바로 이 반면은 바둑판의 면입니다. 얽혀서 건버같이 된다. 얼마 동안을 그냥 내버려두면 반면은 다시 본디대로 평평해진다. 이것이 비자반의 특징. 그리고 이 비자를 반제로 진중하게 이기는 소위는 오로지 이 유연성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성질입니다. 옆에다가 부드러운 성질에서 한자와 함께 익혀두시고. 자, 반면에 돌이 달 때 연한 감촉. 비자반이면 여느 바둑판보다 어깨가 맞추지 않는다. 사실 바둑의 국수들이 바둑을 두면 한 두세 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럼 계속 바둑들을 보면 어깨가 이렇게 결린단 말이죠. 비자반은 그만큼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다. 아무리 흑연이나 자단이 귀목이라고 해도, 흑단이나 자단이 귀목이라 해도, 이런 것으로 바둑판을 만들지는 않는다. 비자반 1등 범위에 또 한층 뛰어 특급품이라는 것이 있다. 반제며 치수며 연륜이며 어느 점이 1급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나 반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품이다. 그 흉터는 왜 생겼을까?
한번 보세요. 쭉 과정이 나옵니다. 자, 다음 단락.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은 계약치 못한 불축의 사고이다. 뭐, 비접한 바둑판이 반면이 갈라지고, 균열이 생길 수 있죠. 사고는 어느 때의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그 균열. 자, 여러분들 한자 잘하고, 이때는 니은이나 여러분들 모음 뒤에는 어떻습니까? 리얼이지만, 찢어질 리얼이지만 이응으로 표기한다. 한글 맞춤법, 이런 거 있었죠. 성질 예에 따라서는 일거품 바둑판이 목침감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생할 가치가 여지가 있을 정도라면 헝겊으로 싸고 뚜껑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둔다. 1년, 2태, 때로는 3년까지 내버려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 그동안에 상처 났던 바둑판은 제 힘으로 제 상처를 거쳐서 본디대로 유착은 깊은 관계를 갖고 결합하다. 우리 정경유착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이 말은 정경유착은 바로 정치와 경제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딱 들어붙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엉겨붙다 이러면.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만이 남는다. 비적의 생명은 유연성이라는 덕질이 있다.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 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라는 덕질을 실제로 방증해 보인, 증명해 보인 이를테면 졸업증서이다. 하마터면 목침감이 될 뻔했던 것이 그 치명적인, 밑줄 그어봐요.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내면 대로 한 급이 올라 특급품이 되어버린다. 여기서 이제 유축한데 우리 인생도 삶의 과실을 범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누가 자기 한 번도 살아가면서 과오를 범했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과오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극복하는 의지의 필요성을 이 비자만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자, 그런 점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마지막에 그런 조언이 있죠. 과실에 대해서 마지막 단락에 관대해야 할 까닭이 없다. 과실은 예천하거나 장애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가 나는 절대로 과실을 범치 않는다고 양은 이것도 한자 알아두시고요. 공공연히 소리 높여 말함. 큰 소리 뻥뻥 칠 수는 없는 거죠. 할 것이냐 공인된 언어 인격, 언어 학식 지위에서도 그것을 보장할 근거는 찾아내지 못한다. 이 마지막 두 문장에서 전제되어야 할 요소는 사람은 누구나 과실을 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17번. 1급품 비자반이 특급품이 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다? 비자반의 유연성이죠. 재질의 유연성이 답입니다. 자, 18번. 윗글러미로 알 수 있는 인간의 특성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서 제가 전제되어야 할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19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수능에도 한번 나왔어요. 특급품을 인생에 결부시킨 글쓴이의 관점. 과실을 극복해서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았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운 것은 1, 2, 3, 4번 한번 읽어두시고 3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죠.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그죠? 늙은 어부 센티아고는 바다에서 거대한 다랑어 한 마리를 잡는다. 고기와 대결하면 그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 생각한다. 돌아오다가 상해 습격으로 잡은 고기를 잃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는다. 인생의 정점에서, 그죠? 큰 고기를 잡았잖아요. 느끼는 허무감, 이를 극복하는 의지만 말하고 있죠. 근데 과실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센티아고 어부가 고기를 잡은 게 과실이다. 이 과실을 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허무감의 어떤 극복 의지를 보이는 작품과 얘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자, 5번 갑니다.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한족의 빵을 훔친, 그러니까 그 절도죄 아니겠어요? 감옥에 갇힌 장발장, 과실이 있었습니다. 19년 만에 추록을 한다. 자신의 잘못의 후회와 한탄, 회환을 느낀 그는 시장이 되어 선정을 베풀고, 그죠? 고아인 코제트를 돌보며 그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바로 과실을, 그 빵을 훔친 절도, 전과자, 이 과실을 극복한 자기 발전의 의지, 극복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예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죠. 자, 20번. 글쓴이 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보통 비자반 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상적 사물이죠.
그래서 4번의 일상적 사물에서도 인생의 묘미를,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시각이 뛰어납니다. 하여 4번이 여기 나온 글쓰기 태도에서 배움직한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필까지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정리를 하고 또 아주 빈출하는 문제 유형화 그리고 이론 유형학습 통해서 실제 문제까지 분석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력을 조금 더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문학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바로 언어를 고차원적으로 다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갈래마다 접근하는 이론적 기초가 조금 필요합니다. 특히 시와 소설, 이런 이론적 토대로 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연결해서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올바른 문학 습관, 문학 작품 해석의 습관을 기르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만점 받을 수 있을 겁니다.